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30억 글자로 된 백과사전을 통째로 파쇄기에 널었다고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수백만 개의 아주 작은 조각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다시 맞춰야 해요. 근데 문제가 더 있습니다. 아, 어떤 문제죠? 조각 중 일부는 오타가 섞인 가짜고요. 우리가 참고해야 할 원본 백과사전조차 우리가 가진 것과 미세하게 다른 판본인 거예요. 와, 정말 계산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유전체학 연구사들이 매일같이 풀어내는 문제, 염기서열, 정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강의록을 바탕으로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기막힌 통계적 트릭과 컴퓨터 과학의 해법들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생물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상 거대한 데이터 과학의 문제죠. 데이터 과학의 문제라. 네, 어떻게 그 노이즈가 가득한 신호 속에서 진실에 가까운 지도를 그려낼 것인가. 오늘 대화의 핵심은 바로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측정하고 또 길들이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저희 청취자분들이라면 일루미나 시퀀서의 합성에 의한 염기서열 분석 원리는 이미 익숙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에서는 이 기술이 만들어내는 에러의 특성이 모든 후속 분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강조하더군요. 아,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치환 오류, 그러니까 글자 하나가 바뀌는 오류에는 취약한데 삽입이나 삭제, 글자가 통째로 끼어들거나 빠지는 오류는 거의 없다는 점이요. 이 비대칭적인 에러 프로파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거 정말 핵심적인 지점입니다. 그 정렬 알고리즘, 그러니까 조각을 맞추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이 특성을 미리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하늘과 땅 차이다. 네, 알고리즘한테 너는 주로 글자가 다른 것만 신경 쓰면 되고 글자가 통째로 빠지거나 끼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 라고 미리 알려주는 셈이니까요. 아, 경우의 수를 확 줄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 모든 종류의 오류가 동일한 확률로 발생한다면 알고리즘은 훨씬 더 복잡한 경우의 수를 전부 다 고려해야 해서 속도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느려져요. 하지만 주된 적은 치환 오류라는 걸 아니까 거기에 최적화된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적의 종류를 아니까 그에 맞는 무기를 딱 고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받은 결과물이 바로 그 FASTQ 파일입니다. 4줄짜리 구조, 특히 마지막 줄에 나오는 그 암호 같은 문자열, 바로 프레드 퀄리티 스코어가 있죠. 네네. 자료에서는 이 퀄리티 스코어가 어쩌면 염기서열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고까지 주장하던데 이건 좀 과장된 표현 아닌가요? 아니요,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본질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본질이요? 네. 유전체 분석의 천재성은 DNA를 그냥 읽어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염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의 확신이 어느 정도인가를 수학적으로 정량화하는 데 있습니다. 아하, 확신의 정도. 바로 그 네 번째 줄의 메타데이터가 그 노이즈 섞인 전기 신호를 신뢰도 높은 유전체 지도로 바꿔주는 뭐랄까 연금술의 핵심 재료인 셈이죠. 생물학적 정보는 염기서열, 즉 A, C, G, T에 있지만 진실은 통계, 바로 그 퀄리티 스코어에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통계에 있다. 와,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그 스코어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구체적인 예시로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가령 저희가 가진 DNA 조각 하나를 30억 염기서열로 된 참조 유전체에 맞춰보는 상황이에요. 후보 위치가 두 군데 나왔는데 두 곳 모두 불일치가 딱 하나씩 있습니다. 이런 동점 상황에서는 어떻게 우열을 가리죠? 바로 거기서 퀄리티 스코어가 등판하는 겁니다. 이 프레드 스코어라는 게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어서 다루기가 아주 편한데요. 네, 예를 들어 Q10은 에러 확률이 10%, Q20는 1%, Q30는 0.1%를 의미합니다. 점수가 15를 때마다 정확도가 10배씩 높아지는 거죠. 아, 10배씩이나요? 네. 자, 다시 그 동점 상황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후보 위치의 불일치 염기는 퀄리티 스코어가 Q30였어요. 즉, 이 염기는 99.9% 확실하다는 신호를 보낸 거죠. 네, 아주 확실한 신호네요. 반면에 두 번째 후보 위치의 불일치 염기는 스코어가 Q10. 그러니까 이건 한 90% 정도만 믿을 수 있다, 좀 헷갈린다는 신호였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가설은 아주 확실한 데이터와 참조 유전체가 충돌하는 상황이고 두 번째 가설은 원래부터 좀 애매했던 데이터가 첨조 유전체와 다른 상황이군요. 바로 그거죠.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그럴듯한 설명이 되겠네요.
시퀀싱 과정에서 생긴 단순한 오류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불일치 개수만 세는 게 아니라 그 불일치가 얼마나 심각한 증거인가를 퀄리티 스코어를 통해 가중치를 매기는 겁니다. 정렬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각 위치에 대한 가능성, 즉 likelihood를 통계적으로 계산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곳을 최적의 위치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그 퀄리티 스코어라는 게 결국 시퀀싱 장비 회사가 만든 소프트웨어의 블랙박스 안에서 계산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가령 특정 염기 패턴, 예를 들어 G 다음에 T가 나오는 경우에서 기계가 유독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시스템적인 편향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그럴듯하다고 내린 결론 자체가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는 것 아닐까요? 이 스코어를 얼마나 믿어야죠? 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시고 실제로 생물정보학자들이 끊임없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베이스 품질 점수 재보정, BQSR이라는 후처리 과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베이스 품질 점수 재보정. 네. 정렬이 끝난 후에 이미 알려진 유전 변이 데이터베이스랑 비교를 해서 우리 데이터에 존재하는 시스템적 편향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턴에 따라 퀄리티 스코어를 다시 조정해 주는 거죠. 아, 일종의 사후 검증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네가 만든 스코어를 일단 믿어주겠지만 우리 데이터 전체를 보고 한번 검증하고 보정하겠어 라는 일종의 통계적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셈입니다. 신뢰하지만 끊임없이 검증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의 데이터 조각을 어디에 놓을지 결정하는 그 정교한 통계적 원리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문제가 남았죠. 그렇죠. 스케일의 문제. 이 작업을 수십억 개의 조각에 대해 30억 염기쌍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계산량이 많은 수준이 아니라 조합의 폭발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고전적인 스미스 워터만 같은 알고리즘으로 이걸 풀려면 단일 샘플 분석에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위대한 해법, 바로 인덱싱이 등장합니다. 인덱싱이요? 만약 저희가 30억 페이지짜리 책에서 에브라카다브라라는 단어를 찾는다고 해보죠. 네. 1페이지부터 30억 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찾는 건 정말 미친 짓이죠. 그렇죠. 대신 책 맨 뒤에 새긴 인덱스를 펼쳐서 A 항목을 찾고 그중 에브라카다브라가 있는 페이지로 바로 점프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아, 유전체에 대한 색인을 미리 만들어둔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컴퓨터 과학의 해시 테이블이나 전미사 배열 같은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참조 유전체 전체에 대한 거대한 색인 파일을 생성해요. 네네. 예를 들어 한 15개 염기 길이의 짧은 조각, 이걸 K-미어라고 하는데 이 K-미어들이 유전체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모두 기록해두는 거죠. 아하. 그런 다음 우리가 분석할 새로운 DNA 조각이 들어오면 그 조각의 일부를 검색어를 사용해서 색인을 통해 후보 위치를 순식간에 찾아냅니다. 30억 염기 전체를 훑는 대신 가능성이 높은 수십, 수백 군데만 정밀하게 비교하면 되니까 계산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 인덱싱이라는 컴퓨터 과학적 트랙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체 기반의 정밀 의료나 대규모 유전체 연구는 아예 불가능했겠군요. 불가능했죠. 단순히 속도가 빨라진 게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 기술이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대학원생일 때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정렬 작업을 한번 돌리면 클러스터에서 막 일주일씩 걸리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일주일이나요? 네, 휴가 다녀와서 결과를 확인하러 갔다가 첫날 명령어 오타 때문에 작업이 멈춰 있는 걸 발견했을 때 그 허탈감이란. 아, 상상이 갑니다. 지금은 노트북에서도 몇 시간이면 끝나는 작업이 됐죠. 이 속도의 혁명 덕분에 저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의 종류와 스케일 자체라 달라진 겁니다. 자, 그럼 이 강력한 인덱싱 기법에도 한계는 있겠죠. 책 비율을 다시 가져오자면 만약 책의 특정 챕터가 반복, 반복, 또 반복이라는 문장으로만 100페이지가 채워져 있다면 세기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유전체에도 이런 반복 서열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정렬 과정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특히 동원체나 텔로미어 같은 영역은 거의 동일한 서열이 수백만 번 반복되죠. 네. 짧은 DNA 조각이 이 영역에서 유래했다면 이 조각이 정확히 반복 서열의 몇 번째 복제본에서 왔는지 특정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후보 위치가 수천, 수만 개가 동점으로 나오니까요. 그럴 때 정렬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냥 아무데나 하나 찍어서 배치하나요? 좋은 최신 정렬기들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바로 매핑 퀄리티, MAQ라는 겁니다. 매핑 퀄리티요? 네, 이건 앞서 말한 베이스 퀄리티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베이스 퀄리티가 이 염기 하나가 얼마나 정확한가를 말해준다면 매핑 퀄리티는 이 DNA 조각 전체가 지금 이 위치에 있다는 걸 얼마나 확신하는가를 알려주는 점수입니다. 아, 그래서 반복 서열에서 유래한 조각은 유일한 최적 위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낮은 매핑 퀄리티 점수, 예를 들면 0점을 받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렬기는 단순히 위치를 알려주는 걸 넘어서 자기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 점수까지 함께 보고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나도 별로 자신은 없어 라고 솔직하게 말해주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속 분석을 하는 연구자들은 이 매핑 퀄리티 점수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거죠. 아, 필터링을 하는군요. 네, 매핑 퀄리티가 낮은, 즉 위치가 불확실한 조각들에서 발견된 변이는 일단 보류하고 신뢰도 높은 영역에서 발견된 변이부터 분석하자, 이런 전략을 취하는 거죠. 다시 한번 불확실성의 정량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의 기반이 되는 참조 유전체, 즉 퍼즐 상자 그림 자체가 없는 신생종의 유전체를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비교하며 맞추기가 불가능하니 결국 그 어렵다는 디노보 조립, 즉 처음부터 맞추는 방식으로 돌아가야겠군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조각들끼리 서로 겹치는 부분을 찾아서 이어붙여 나가는 방식이죠. 네네. 이건 참조 서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반복 서열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한 그래프 문제를 풀어야 해요. 아, 더 복잡해지는군요. 네, 반복 서열이 많은 곳에서는 조립 경로가 수없이 많은 갈래로 나뉘었다가 합쳐지는 일종의 탱글 구조가 생겨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N50 같은 지표로 조립된 컨티그의 연속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하지만 여전히 완벽한 유전체 조립은 유전체학의 성배와도 같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유전체 시퀀싱 데이터 분석은 단순히 DNA 조각을 맞추는 생물학적 퍼즐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모든 단계마다 불확실성이라는 적과 싸우는 정말 치열한 데이터 과학의 전쟁터였습니다. 개별 염기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베이스 퀄리티 스코어, 조각의 위치에 대한 신뢰도인 매핑 퀄리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산 가능한 시간 안에 처리하게 해주는 인덱싱이라는 강력한 무기까지요. 맞습니다. 결국 현대 유전체학은 생물학적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얻기 위해 최첨단 컴퓨터 과학과 통계학의 도구를 빌려오는 융합학문의 최전선에 서 있는 셈입니다. 네, 우리가 보는 그 화려한 유전체 지도 뒤에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데이터와의 처절한 사투가 숨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참조 유전체, 즉 퍼즐 상자 그림에 맞춰지지 않는 조각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네, 미아 조각들이죠. 맞아요. 매핑 퀄리티가 낮아서 필터링되거나 아예 정렬 자체가 실패하는 그 미아 조각들이요. 만약 우리가 분석하는 샘플 안에 참조 유전체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서열, 예를 들어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숨어 있다면 이 조각들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현재 표준적인 비교 분석 파이프라인은 이 낯선 침입자의 신호를 그저 처리 실패한 노이즈로 분류하고 버리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버리고 있는 이 데이터의 산더미 속에 예상치 못한 새로운 발견의 열쇠가 숨겨져 있을까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깊은 탐구를 원하신다면 자료에서 언급된 댄 거스필드의 알고리즘 관련 서적이나 최신 정렬 알고리즘 논문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